안녕하세요. 철벽경제학 김민수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 18년 6월 23일 날 시행된 우리 서울시 7급 경제학 원론 기출문제 풀이를 좀 하겠는데요. 여러분 올해는 이제 3월 달에도 시험이 한번 있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시험 보시기 전에 3월 달 문제를 아마 풀이를 해보셨을 텐데 그것과 비교해서 좀 난이도가 아마 조금 쉬워졌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쵸? 아마 연습을 많이 하신 분들은 뭐 시간이 모자란다 이런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셨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7급 부분에서 여러분 경제학이 조금 어렵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우리 이제 7급 준비하시는 이제 수험생들 보기에는. 근데 여러분 이 정도 난이도면 아마 경제학 상당히 할만하다고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시간 안에 풀게 하게끔 위해서 수치 계산한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수치 계산 문제도 전혀 꼬아내질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 아주 기본 개념에 충실해요. 뭐 이미 얘기했지만 기본 개념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그냥 바로 문제가 있자마자 아마 답을 찾는 문제가 아주 많이 있거든요. 아마 쉽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정상제의 수요 곡선은 반드시 우하향한다. 그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 여러분 이제 수요 곡선이 반드시 우하향한다라고 하는 것들 자체는 그쵸 이거 의미가 뭐죠? 수요 법칙을 따른다 이런 뜻이겠죠. 그쵸?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기본적으로 증가한다. 자, 왜 그러느냐? 여러분 정상제 같은 경우는 우하향하려면 가격이 하락할 때 그쵸? 대체 효과도 플러스가 나와야 되고 그쵸? 소득 효과도 플러스가 나와야겠죠. 그쵸? 뭐 답은 그냥 여러분 사실 읽자마자 그냥 1번 나왔을 거예요. 오케이? 사실 여러분 열등제도 우하향하긴 하지만 우리 여러분 뻔히 알지만 자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훨씬 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정상제라고 이미 문제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뭐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상품의 시장은 수많은 기업들이 비슷하지만 차별화된 제품. 여러분 차별화된 제품 우리 발문을 보자마자 바로 이제 생각이 나죠. 독점적 경쟁 시장이구나. 그렇죠? 생산은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이 시장으로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장기 균형에서 독점적 경쟁 시장이 아니라 지금 장기 균형과 부하라고 하는 거구나. 바로 보이죠. 이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우리 여러분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 가격 거래량이 있을 때 여러분 독점적 경쟁 시장도 기본적으로 자기를 향한 이 소비자의 수요를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가지고 있겠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죠? MR을 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 MR = MC에서 이용대 산출량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얘를 수요 곡선으로 보내서 가격을 결정하죠. 그런데 이때 이 수요 곡선 부분하고 평균 비용 부분이 어떻다가 그쵸 겹치게 되겠죠. 이 부분을 따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 가격은 여러분 한계 비용보다 그쵸 한계 비용은 더 낮게 있겠죠. 가격은 한계 비용보다는 높지만 평균 비용과 그쵸 동일하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물어보고 있어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ISLM 모형을 이용한 분석에서 LM 곡선은 수평이고 이거 3월에도 아마 나왔을 거예요. 이거 참 그냥 승수효과 물어보는데 승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꼭 LM 곡선은 수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LM 곡선은 수평이고 소비 함수는 C = 200 플러스 0.8y이다. 정부 지출을 2천억 원 증가시킬 때 균형 소득의 증가량은 그럼 우리 뭐 사실 여러분이 딱 문제 보자마자 승수효과구나 하고 바로 계산을 했을 텐데 이제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LM 곡선이 이렇게 수평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ISLM 모형에서 정부 지출의 증가는 여러분 구축 효과가 전혀 없겠죠. LM 곡선이 수평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로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정부 지출 곱하기 승수의 효과가 그대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ISLM이라고 하는 형식만 얘기했을 뿐이지 사실상 케인스 단순 모형 문제잖아요. 그쵸? 그래 나온 김에 뭐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LM 곡선이 수평이라고 하면 사실 그쵸, 유동성 함정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풀이를 해봅시다. 자 여러분 승수가 어떻게 되죠? 소비 함수를 준 이유는
그냥 이거 갖다 쓰라는 얘기잖아요. 한계 소비상의 0.8. 자, 승수 어떻게 됩니까? 자, 국민소득의 증가는 승수 1-0.8분의 1 곱하기 자, 여러분 추가적으로 정부 지출을 증가시킨 부분이 2천억이네요. 그럼 여러분 자, 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얘가 5가 나오겠죠. 얘가 0.2니까요. 그러니까 5배 곱해주면 그렇죠. 그냥 답이 1조 원이 나오네요.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1, 2, 3번 문제를 풀었는데 한 문제 풀 때마다 지금 1분이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20문제 풀면서 어느 정도 계산 문제 쪽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자, 할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에 빈칸에 들어갈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나마 여러분 좀 4번에 조금 이제 신경을 써야 될 그 문제가 나왔는데 요건 이제 좀 중요 표시 좀 하셔야겠죠. 개 중에 이제 난이도가 좀 있다고 제가 보기엔 판단이 되는데 먼델플라미 모형에서 정부가 수입 규제를 시행할 경우 변동환율제에서는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죠, 여러분 지금. 변동환율제 하나, 수입 규제를 시행할 경우에 변동환율제하고 지금 고정환율제에서 순수출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 조금 문제가 여러분 제한 조건을 조금 더 설명을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자유로운 자본 이동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조금 더 설명을 해줬으면 문제가 조금 더 깔끔할 텐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걸 전제하고 문제를 푸니까요. 그래도 이제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좀 안 써줬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먼델플라미 모형 우리 ISLM 모형에서 우리 여러분 국제수지 균형인 BP까지 포함한 모형을 이제 먼델플라미 모형이라고 하겠죠. 자, 정부가 여러분 수입 규제를 한다고 가정하고 있죠. 여러분 수입 규제를 하고 있으면 수출은 그대로 하지만 수입 규제를 하게 되면 그렇죠. 우리가 순수출은 어떻게 되죠? NX는 당연히 증가하겠죠. 근데 NX 즉 순수출이 증가하는 건 생산물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생산물 시장에서 ISO 곡선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증가하겠죠. 근데 그 결과 여러분 이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겠죠. 당연히 여러분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외국에서 금융자본이 들어오겠죠. 그쵸? 오케이? 왜냐면 지금 자, 자유로운 자본 이동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 이자율하고 국내 이자율이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제하고 있는 게 BP 곡선 수평이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만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당연히 무슨 일이 나오죠? 그쵸?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외국에서 자본이 들어온과 동시에 그쵸? 환율이 하락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제수지가 여러분 흑자가 나고 더불어 이자율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새롭게 자본이 유입이 됩니다. 그 결과 환율은요, 그쵸? 하락하게 돼요. 환율 하락이 다시 여러분 무슨 일을 만들죠? 그쵸? 순수출을 감소시킵니다. 그 결과 증가했다가 다시 무슨 일이 생긴다? 그쵸? 순수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순수출은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죠? 불변이 상황이 생깁니다. 뭐 답은 3번 아니면 4번이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자, 이쪽은 여러분 분명히 지금 환율 부분 때문에 다시 수출이 감소하게 되잖아요. 근데 고정환율제에서는요. 자, 그것도 여러분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자율과 국민소득 모형에서 자, ISLM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수지를 보여주고 있는 국제수지 균형을 보고 있는 BP 곡선이 있어요. 자, 똑같이 정부가 수입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뭐 IS 곡선 생산물 시장이 움직이는 건 여러분 똑같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는 여러분 고정환율제예요. 여러분 고정환율제라고 하는 거 기억나죠? 국제적인 약속이에요. 서로 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특정 화폐, 즉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환율 값을 정해놨어요. 그런데 자, 순수출이 증가함과 동시에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가게 돼요. 이자율 상승은 당연히 환율 하락의 압력을 만들어요. 그런데 고정환율제는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당연히 중앙은행은 이 환율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환율이 하락한다. 우리 돈의 가치가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렇죠? 커지는 상황이겠죠. 중앙은행이 이걸 막아야 됩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야겠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하죠, 여러분? 중앙은행이요? 그렇죠? 시중 통화량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다시 그쵸 하락시키겠죠. 오케이. 자, 그 결과 여러분 이제 국민소득은
이중의 효과를 통해서 증가하고 또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근데 지금 여러분 문제는 순수출을 물어보고 있죠. 얘는 여러분 변동한 율제에서는 순수출이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니까 불변 상황이 되고, 얘는 여러분 어떻게 되죠? 일단 수출은 증가했어요. 그쵸? 오케이. 자,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갑은 주유소에 갈 때마다 휘발유 가격에 상관없이 매번 일정 금액만큼, 얘가 핵심이겠죠. 일정 금액입니다. 그쵸? 뭐죠, 여러분? 뭐죠? 그쵸? 탄력성 1이겠죠.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일정 양을 소비하는 거하고 일정 금액 소비하는 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일정 양을 소비하는 건 탄력성이 제로가 될 테고, 일정 금액을 소비하면 그쵸? 탄력성 1이 되겠죠. 자, 갑의 휘발유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 곡선의 형태. 뭐 여러분 탄력성 1이니까 그쵸? 무조건 그건 탄력성 1이니까 단위 탄력적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단위 탄력적인 수요 곡선은 뭐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직각상 곡선이겠죠. 가격과 수량의 관계에서. 그쵸? 뭐 더 얘기할 필요도 없죠.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난이도가 너무 쉬워졌어요. 자, 6번. 보기에 빈칸에 들어갈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어느 제한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지만 공급 곡선은 변화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잉여는, 여러분 이게 제가 보기에는 빠르게 풀다가 실수하는 문제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수요가 증가하면 판매량이 증가하겠죠. 오케이? 근데 판매량이 증가하면 그쵸,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비량이 증가하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공급 곡선이 변하지 않는다고만 얘기하고 있지. 여러분 보세요. 공급 곡선이 우상향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우하향 수요 곡선 여러분 보세요. 자, 가격과 거래량에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상황에서 여러분 수요가 이렇게 증가했다고 보자고요. 당연히 소비자 잉여가 늘어나요. 여러분 소비자 잉여가요. 그쵸? 추가적으로 소비자 잉여가 늘어나게끔 돼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공급 곡선이 우상향한다는 보장이 지금 문제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죠? 이게 여러분 만약에 보겠습니다. 공급 곡선 여러분, 자, 수직이에요. 수요가 이 상태가 됐는데, 자, 수요가 증가했어요. 오케이? 여러분 공급 곡선이 소비자 잉여가 늘어나지가 않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요? 소비자 잉여가 이 부분하고 사실상 기록값이 변동하지 않았다면 동일하게 돼요. 사실 나머지 부분은 싹 다 그쵸? 공급 부분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아주 빠르게 풀다가 뭐 증가한다. 오케이? 근데 공급 곡선이 상태가 어떤지 몰라요. 그러니까 알 수 없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아마 요거 제가 보기엔 요거 실수한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조금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냥 개념 문제네요. 자, 금융시장과 금융상품에 관한 서술 중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 자, 효율적 시장 가설에 따르면 여러분 이제 말 그대로 여러분 이게 개념이죠. 자산 가격에는 이미 공개되어 있는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 현재 여러분 주식의 한 주 주식의 가격은 사실 그 주식의 가치를 다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돼? 공개되지 않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익을 누릴 수 있다. 전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효율적 시장 가설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기억번 이제 전형적인 개념 문제고, 니은번 주가 가치 예측 불가능한 자산 가격 변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움직임을 그쵸 랜덤 워크 임의보행이라고 하죠. 예측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니은번도 맞는 얘기죠. 어떤 자산이 큰 손실 없이 재빨리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을 때, 그쵸, 그걸 이제 유동성 정도가 상당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 자산은 유동적이다. 그쵸? 이것도 맞는 얘기네요. 1번 일정한 시점 혹은 기간 동안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어떤 상품을 살 수 있다. 뭐라고 하죠? 콜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써있는 풋옵션은 뭐죠? 그렇죠. 일정 기간에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정 가격으로요. 오케이? 1번만 틀렸네요.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고용통계에서 고용률이 높아지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여러분 우리 고용률 공식을 알고 있어야겠죠. 근데 이거 뭐 자연 실업률에서 뭐 실업률 얼마냐 이런 걸 구하라는 문제보다 훨씬 쉬운 문제겠죠. 어떻게 됩니까? 생산 가능 인구분의, 그렇죠 여러분, 15세 자 이상 인구죠. 거기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취업자 수가 고용률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되죠? 생산 가능 인구는요, 경제활동 인구, 그 다음에 비경제활동 인구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는 다시 여러분 여기에, 그렇죠, 취업자하고 실업자가 들어가게 되죠. 이 부분들을 이제 싹 다 요 세 부분들, 취업자, 실업자, 그 다음에 비경제활동 인구를 싹 다 포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1번, 구직활동을 하던 실업자가 구직 단념자가 되는 경우. 여러분, 구직활동을 했기 때문에 실업자인데 구직 단념자가 되는 경우, 그래도 여러분 어차피 이 친구는 취업을 못했어요. 이 친구는 여러분 실업 부분이었다가 비경제활동 인구로 간 경우겠죠. 그러면 여러분 분모값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분자값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죠. 고용률에 변화가 없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어요. 자, 2번, 부모님 농장에서 무급으로 주당 18시간 일하던 아들이 회사에 취직한 경우. 자, 일단 여러분 요건 이제 아마 개념으로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여러분 무급으로요 가족 노동을 했어요. 가족끼리. 여러분 취업자입니까 아닙니까? 취업자입니다, 여러분. 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급 노동을 했다 하더라도 가족끼리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취업자를 놓고 보는 겁니다. 자, 회사에 취업했어요. 당연히 취업자겠죠. 그럼 취업자에서 취업자로 갔어요. 여러분 뭐죠? 그죠? 분자값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주당 10시간을 일하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자, 여러분 10시간 일하면 비정규직은 뭐건 간에 여러분 어떻게 됐죠? 우리 주 5시간 이상이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취업자가 됩니다. 여기도 여러분 취업자가 되고 여기도 취업자입니다. 당연히 어떻게 되죠? 그쵸? 우리 분자값에 아무런 변동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답은 이제 4번이겠네요. 보겠습니다. 전업주부가 주당 10시간 마트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경우. 여러분 전업주부는 뭐죠? 전업주부는요? 그쵸? 전업주부는 기본적으로 비경제활동 인구겠죠. 그쵸?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취업자가 되죠. 자, 전업주부는 일단 생산 가능 인구에 포함돼요. 어차피 여러분 어떻게 되죠? 분모값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취업자에서 플러스 1을 만들었죠. 취업을 했으니까요. 오케이? 그러니까 답이 4번이 되네요. 사실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해서 시간이 걸릴 뿐이지 아마 여러분들 푸셨을 때 바로 쭉 보고 푸셨을 거예요.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에 빈칸에 들어갈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정부에 의한 가격 통제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가격 상한은 균형 가격보다, 여러분 우리 정부의 시장 개입 부분들 지금 문제로 얘기를 하고 있죠. 가격 상한제, 하한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효력을 발휘한다. 즉 가격 통제 정책의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가격 상한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뭐죠? 그렇죠. 가격 상한은 가격이 현재 가격이 높다고 판단해서 올라가는 걸 제약을 하는 거겠죠. 사실 이것도 개념 문제인데요. 가격 상한은 균형 가격보다 당연히 여러분 낮아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가격 상한제라고 하는 것들은 현재의 균형 가격을 높다고 판단해서 정부가 균형 가격보다 낮은 부분에서 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경우잖아요. 더 이상 올라가지 마라고 하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낮아야 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떻게 되죠? 가격 하한은
여러분 가격 하한 제도는 어떻게 되죠? 이 가격이 너무 낮다고 생각해서 정부가 규정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설정하는 경우니까 규정 가격보다 당연히 높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완전 경쟁적인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한계 생산을 증가시키는 기술 진보와 함께 여러분 핵심은 여러분 이제 기술 진보네요. 이 기술 진보가 이제 노동시장에서 어떤 상황을 일으키는지 이제 알아야겠죠.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변화가 발생했다. 노동시장에서 일어나게 되는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여러분 노동시장에서 한계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기술 진보가 발생했다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되죠? 기업 입장에서는요. 그쵸. VMPL의 가치가 커졌어요. 우리 노동시장을요. 임금하고 노동량의 형태로 놓고 보면 우리 노동의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노동의 수요 곡선을 어떻게 표현하죠? 노동의 수요 곡선 MPL 곱하기 P로 표현합니다. 그쵸? 그리고 얘가 임금이 되는 거고 이게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가 되죠? 그쵸?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MPL이 여러분 한계 생산물을 증가시킬 수 있는 형태가 그런 형태의 기술 진보가 발생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VMPL 가치가 올라가게끔 됐죠. 얘가 올라가는 것 자체는 노동의 수요 곡선이 여러분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노동 수요는 당연히 증가한다. 이 측면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노동 수요를 설명하고 있는 개념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조건이 노동자들의 노동시장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 전체니까 당연히 노동 공급 곡선도 우상향을 해야겠죠.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변화가 많은 노동자들이 그러면 공급도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렇죠. 공급도 증가를 해야겠죠.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는데 이 점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이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명확한 건 뭐죠, 여러분? 그렇죠. 명확한 건 노동량은 증가를 하겠죠. 임금 부분은 알 수가 없죠. 올라갔을 수도 있고 떨어졌을 수도 있겠죠. 자, 그걸 찾으면요. 그렇죠. 1번이겠네요. 균형 노동 고용량은 반드시 증가하지만 균형 임금의 변화는 불명확하다. 사실 여러분 이 문제는 노동 수요 측면하고 공급 측면만 이해하면 바로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11번 보겠습니다. 보기의 그래프는 어느 경제의 장단기 총 공급 곡선과 총 수요 곡선이다. 이 경제의 장기 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여러분 총 수요 총 공급 모형에서 장기 균형은 어차피 총 공급 부분이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은 이제 물가 변동과 무관하게 생산량 측면에서 이제 결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 현재 여러분 주어진 그림에서 보면 지금 단기 균형값이 지금 장기 균형값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겠죠. 그렇죠? 네? 당연히 이제 여러분 총수하고 총급 부분이 장기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결국에는 장기 상황에서는 다시 장기로 환원되는데 이럴 경우 이제 물가가 여러분 어떻게 되죠? 상승하게 되고 결국에는 임금 상승으로 연결되면서 산출량, 즉 고용이 줄면서 다시 산출량은 장기로 회복하게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가장 옳은 것은 이 경제는 현재 그렇죠 장기 균형에서 벗어나 있죠. 그러니까 장기 균형에 있다라고 하니까 틀린 말이 되겠죠. 자, 그럼 2번 장기 총공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며 여러분 장기 총공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려면 생산 요소 부분이 증가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요소가 아무것도 없어요. 생산 요소의 증가라든가 여러분 기술 진보라든가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장기 총공급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단기 총공급이 움직여야겠죠. 3번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단기 총공급선은 왼쪽으로 움직인다. 그쵸? 그래서 이제 장기 균형 우리가 이미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겠죠.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경제는 경기 침체에 머무르게 된다. 아니죠. 현재 지금 여러분 현재 지금 경기 호황인 상황이겠죠. 단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요. 그 결과 자 물가가 이제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2번 어떤 독점 기업은 1000개 재화를 개당
5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 기업이 추가로 더 많은 재화를 시장에서 판매하게 된다면 이때 한계 수입은 5만 원보다 작다. 그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그 독점 시장 문제 나왔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여러분 사실 수치로 풀이하는 문제죠. 그렇죠? 심지어 이제 어렵게는 이제 그 독점 시장에서 후생 손실을 구하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저번에 그런 문제가 나왔죠. 독점 시장에서 후생 손실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 근데 완벽하게 여러분 개념 문제겠죠. 자, 현재 여러분 독점 시장에서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 단기 균형값을 우리가 잡아보면 그림으로 그리면요. 이런 상황이 될 텐데 자,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이 있고 이걸 기반으로 한계 수입 MR을 구하고 여러분 우상향하는 한계 비용 곡선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용대 산출량 구하고 수요 곡선을 보내가지고 여러분 가격을 결정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자 여기에 이제 평균 비용 곡선이 이렇게 있다.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 추가로 더 많은 재화를 판매하게 되면 이때 한계 수입은 여러분 한계 수입이 훨씬 더 기울값이 수요 곡선보다 얘가 이제 여러분 평균 수입 곡선이라고 하죠. 수요 곡선을 훨씬 더 빠르게 감소하죠. 지금 그림 상태에서도요. 자, 이유는 뭐죠? 여러분 추가로 판매하기 위해서 그 상품의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그것만 낮추는 게 아니라 전체 상품의 가격을 다 낮춰야겠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개념적으로 이제 물었네요. 자, 추가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그쵸, 모든 상품의 가격을 내려야 됩니다. 전체 상품의 가격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한계 수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 평균 수입보다 더 빠르게 떨어지게 된다. 여러분 아마 공부하실 때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연습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번. 필립스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예상 인플레이션의 상승은 단기 필립스 곡선을 자, 위쪽으로 이동시킨다. 우리 여러분 필립스 곡선 그림으로 그리면 자, 물가 상승률하고 실업률을 관계해서 우리 장기 이제 실업률이 있고 우리 이제 장기 필립스 곡선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기 필립스 곡선이 이런 형태를 이제 갖게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예상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단기 필립스 곡선은 그쵸, 위쪽으로 이런 형태로 올라가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2번 부의 공급 충격이 발생하면 여러분 이제 부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겠죠. 단기 필립스 곡선은 위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렇죠? 위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당연히 여러분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물가는 여러분 공급 충격이잖아요. 공급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 예상 인플레이션은 빵 하고 올라가서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죠? 그렇죠? 물가 상승률은 커지고 그 다음에 단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생긴다? 그렇죠?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이 되겠죠. 우리가 요걸 여러분 그 상황을 우리가 총수요 총공급으로 그리면 여러분 필립스 곡선은 사실 총공급 곡선하고 사실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단기 상황에서 우상향은 단기 이제 총공급 곡선이 있다고 할 때 부에 여러분 공급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죠? 총 공급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 결과 여러분 자, 균형값은 어떻게 되죠? 균형값은요. 원래 물가하고 국민소득이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가정하면 여러분 물가는 급격히 상승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국민소득도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죠? 실업률이 급격히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서 실업률도 증가한다. 당연히 여러분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단기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가 급할수록 인플레이션 1%포인트를 낮추기 위해 필요한 GDP의 퍼센트포인트 감소분으로 표시되는 희생 비율이 높아진다. 자, 여러분 여기에 이제 사실 그동안에 많이 나왔던 예시는 아닌데 가는 이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필립스 곡선이 기울기가 아주 급하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이런 형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초기에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률 부분이 여기였고 그때 이제 실업률이 여기였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이제 이걸 여기가 가령 여러분 보겠습니다. 여기가 인플레이션율이 이제 5였는데 여러분 4로 낮춘다고 1%포인트를 낮춘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여기가 4가 된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죠? 물가 상승률을 낮추려면 당연히 총수요를 줄여야겠죠. 그쵸?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긴다?
그렇죠. 실업률이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죠? 증가를 해야 되는데 필립스 곡선이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여러분 실업률이 감소되는 부분이 극히 미비하겠죠. 그렇죠? 그냥 시각적으로도 나와요. 오케이? 그러면 희생부위율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줄어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걸 그냥 시각적으로도 봐보세요. 만약에 필립스 곡선이요. 자,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관계에서 우리가 이것과 반대로 여러분 아주 완만한 필립스 곡선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조금 더 완만하게 그려볼까요? 조금 더. 그럼 이제 이런 형태의 필립스 곡선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그린 거하고 반대로 여러분 어떻게 되죠? 얘가 이제 가령 이제 4에서 여러분 3으로 한 이 정도 이게 1차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물가 상승률을 4에서 3% 정도로 낮춘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여러분 실업률 부분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크게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3번이 틀린 말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4번은 아마 여러분들 개념할 때 하셨을 거예요. 단기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 사실 필립스 곡선하고 총공급 곡선 사실 같은 거죠. 우리 이제 통화주의라든가 우리 새 고전학파 모형에 따르면 우리 루카스 이제 총공급 곡선 방정식을 자 총산출량 y는 자 y 바 플러스 알파에 p 마이너스 p2 요걸 여러분 사실 물가 측면으로 표현한 게 어떻게 된 거죠? 물가 상승률 파이는 예상 물가 인상 상승률 파이 마이너스 베타의 u 마이너스 un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은 사실상 기울기 값이 그쵸?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자,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가 급할수록 그쵸? 총공급 곡선의 기울기도 급하게 나타납니다. 14문제 보겠습니다. 14번 중앙은행이 국공채 시장에서 국공채를 매입하는 공개시장 조작정책 가장 일반적인 통화정책이죠. 그리고 실제로 현실에서도 가장 중앙은행이 많이 쓰는 이제 통화정책입니다. 공개시장 조작정책을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정책이 통화량, 국공채 가격, 국공채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당연히 여러분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입하면 국공채를 사고 그쵸? 통화량을 방출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보론통화가 증가하게 되고 보론통화 증가만큼 이제 통화 승수를 곱해주면 그렇죠. 전체 통화량은 무조건 여러분 증가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중앙은행이 나서서 국공채를 사들여요. 당연히 통화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니까 국채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죠. 수요 증가하고 같잖아요. 그렇죠? 국공채 시장에서는요. 국공채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니까 국공채 가격은 그렇죠.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1, 2번 중에 하나겠네요. 자, 여러분 가격이 상승했어요. 국공채 가격이 상승했어요. 여러분 수익률은 어떻게 되죠? 여기 지금 여러분 보시면 통화량을 지금 매입했잖아요. 그럼 통화량이 증가한과 동시에 이자율은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죠? 그렇죠? 이자율은 떨어지게 돼요. 오케이? 이 이자율이 사실상 여러분 뭐가 됩니까? 수익률이 되는 거겠죠. 당연히 수익률은 그렇죠. 자, 하락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답은 그렇죠. 2번이겠네요.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5번. 어떤 독점 기업이 동일한 상품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다른 두 시장에서 판매한다. 가격 차별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이 기업이 상품의 가격을 A시장에서 1,500으로 책정한다면 B시장에서 책정해야 하는 가격은 얼마인가? 여러분 독점 기업이라고 써 있고 지금 가격 차별한다고 써 있죠? 오케이? 근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다르대요. 뭐죠, 여러분? 그죠? 3급 가격 차별이에요. 우리 3급 가격 차별 조건이 어떻게 되죠? MRA 이꼴 MRB, 즉 A 지역하고 B 지역이 한개 수입이 같아야 되고 얘가 이은국대와 산출량 조건인 한개 수입하고 같아야겠죠. 근데 이걸 이제 아모러스 로빈슨 공식으로 따지면 여러분 MRA는 어떻게 됩니까? 가격 PA 가로 열고 닫고 1 마이너스 탄력성 분의 1. 얘가 이제 뭐가 돼야 되죠, 여러분? B 지역도 마찬가지겠죠. B 지역의 가격 가로 열고 닫고 1 마이너스 탄력성 분의 1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주어진 조건에서 MC가 없으니까 여러분 두 지역에 MR을 이퀄 놓고 풀면 이제
B지역의 가격이 나오겠죠. 자, 요거 여러분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되죠? A지역은요, 1,500원. 자, 1 마이너스 여러분 3분의 1입니다. 이퀄 이게 우리가 이제 B지역의 가격은 아직 모르죠. 근데 탄력성은 또 주어져 있네요. 그쵸? 1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자, 여기 어차피 여러분 3분의 2잖아요. 우리 지우면 500에 여기 얼마죠, 여러분? 그쵸? 여기 지금 1000 나오잖아요. 얘가 지금 1000이 돼야 되는데 PB 곱하기 여러분 2분의 1이 1000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여러분 B지역의 가격은 그쵸? 2,000원이 돼야겠네요. 그냥 여러분 계속 개념 문제만 나오다가 오래간만에 툭 하고 지금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도 아주 기초적인 형태 문제죠. 자, 그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자, 16번. 한 기업의 사적 생산 비용 TC 총비용으로 써 있네요. TC는 0.5 Q제곱 플러스 10Q이다. 그러나 이 기업은 생산 과정에서 공해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며 공해물질을 배출했다는 외부 비경제. 일반적으로 이제 불경제라고 표현하는데 비경제라고 써놨네요. 뭐 그게 그거긴 한데요. 외부 비경제를 비용으로 추산하면 추가로 20Q의 사회적 비용이다. 여러분 뭐 20Q라고 하는 건 한 단위당 그렇죠. 20만큼의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 20을 만약에 총 비용에다 해줄 때는 20Q라고 해줘야 되고 그걸 여러분 MC로 환산해서 해주면 그쵸? 그냥 20만 더 해줘야겠죠. 자,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이 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가 Q= 30-0.5P일 때 사회적 관점에서 최적의 생산량은 여러분 요거 우리 자 그림으로 그리면 아마 수요 곡선 이렇게 있고 여러분 자 PMC가 있죠, 그쵸?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SMC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요만큼 이제 추가적인 비용이 이제 발생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주어진 수요 곡선하고 여러분 SMC를 구해가지고 이퀄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최적의 생산량이 나오겠죠? 자, 그럼 보시면 자 어떻게 되죠? 일단 여러분 우리가 MC를 구하면 우리가 TC에다 여러분 TC에다 추가적으로 플러스 20Q를 해주면 0.5 Q 제곱 플러스 10Q 플러스 20Q를 해야겠죠. 이게 이제 여러분 뭐죠? 사회적인 총비용 부분이 되겠죠. 오케이. 우리 이 S는 여러분 사회적입니다. 단기가 아니라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SMC를 구하면 SMC는 우리 이제 사회적 총비용 부분을 미분하면 되겠죠. 그쵸? 자, 어차피 여러분 0.5에 아니 2분의 1 곱하기 2를 해주면 1이니까 Q 플러스 여러분 어차피 30Q잖아요. 플러스 30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제 수요 곡선 부분을 여러분 가격으로 이제 바꿔줘야겠죠. 근데 0.5P니까 2분의 1 P 이꼴 30 마이너스 여러분 Q죠. 가격 P는 60 마이너스 2Q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두 개를 이제 이퀄로 놓고 풀어야겠죠. 자, Q 플러스 30 이꼴 60 마이너스 2Q입니다. 자, 3Q는 30 나옵니다. 여러분, Q는 그렇죠? 우리 최적 생산량은 10개가 나오네요. 자, 그 다음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한 나라의 쌀 시장에서 국내 생산자의 공급 곡선은 P = 2Q이고 국내 소비자의 수요 곡선은 P = 12-Q이며 국제시장의 쌀 공급 곡선은 P = 4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관세정책 부분에서 관세 수입 물어보고 있네요. 만약 이 나라의 정부가 수입쌀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정부의 관세 규모는 얼마인가? 여러분 당연히 50%의 관세 부과는 그쵸? 국제 가격에다 관세를 부과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국내 수요 공급으로 이루어진 국내 가격보다 국제 가격이 기본적으로 이제 싸다라고 하는 걸 전제를 하고 있죠. 자,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려보면 여러분 수요 곡선 있고 공곡선 있는데 현재 여러분 보겠습니다. 뭐 이건 여러분 주어진 수요 공급에서 구하면 이게 얼마든지 나오긴 하는데 얘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지금. 그쵸? 자, 원래 이제 국제 가격이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죠? 4예요. 그쵸? 그러면 4를 여러분 4를 공급 곡선에 대입을 해보자고요. 자, 가격이 4죠? 그러면 가격이 4인 상태에서 여기 판매량은 지금 얼마 되죠? 가격이 4인 상태면 그쵸? 2가 되겠죠? 그쵸? 그런데 잠깐만 이것도 필요가 없네요. 지금 왜냐하면 관세를 6으로 부과를 했으니까 이것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쵸? 얘가 50% 상승을 했으니까 가격이 6이 되는 거겠죠. 6을 공급곡선에 집어넣으면 수량은 여러분 얼마죠? 3이죠. 그쵸? 이걸 다시 여러분 수요곡선에다 집어넣어보자고요. 가격 6을 집어넣으면요. 그쵸? 그때 얘도 6이네요. 그쵸? 사실 이것도 구할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여러분 어차피 이 부분이 관세 수입의 총 면적이잖아요. 그러면 밑변이 얼마죠, 여러분? 그쵸? 3이고 높이는 얼마죠? 2네요. 3이 6입니다, 그냥. 저 괜히 쓸데없는 거 구하고 있었네요. 아주 그냥 그림 그리면 그냥 바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 뭐 우리나라 균형 가격 뭐 이런 거 구할 필요도 없어요. 원래 이제 국제 가격에서 판매량 뭐 이런 것도 구할 필요도 없고요. 좀 뭐라 그러죠? 쓸데없이 정보를 많이 줘가지고 학생들을 시간 낭비를 시키려고 했던 그런 의도 같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밀튼 프리드만의 항상소득 이론을 물어보고 있네요. 항상소득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우리 항상소득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일정하게 미래소득까지를 반영을 하고 있죠. 자, 내가 꾸준히 미래까지 얻을 수 있는 소득에 기반해서 일정하게 소비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평생에 걸쳐서 평균 소비 성향 일정하게 나온다.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1번은 대전제겠죠. 프리드만의 항상소득 이론에서요. 소비는 미래소득의 영향을 받고 소비자들은 소비를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고자 한다. 그쵸? 그래서 이제 뭐죠, 여러분? 평균 소비 성향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소득세 감면이 지속적인 감면보다 소비 지출 증대 효과가 작다. 프리드만은 뭐라고 얘기하죠? 일시적인 소득세 감면은 우리 이제 합리적 주체들이 이게 일시적인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일시적 소득 증가는 즉각적으로 대부분 그쵸? 저축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저축으로 연결되겠죠. 저축으로요. 자, 4번. 그러면 여러분 틀린 게 지금 4번 하나 남았네요. 불황기의 평균 소비 성향은 호황기에 비해 증가하겠죠. 자, 프리드만은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제 소득은 항상 소득 플러스 임시 소득으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이 임시 소득이 여러분 호황기에는 어떻게 되죠? 호경기에는요. 호경기는 이 임시 소득이 플러스예요. 반면에 여러분 불경기에서는요. 이 임시 소득이 여러분 제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여러분 평균 소비 성향 우리 APC 있죠? 당연히 APC는 여러분 Y분의 C잖아요. 근데 이 Y가 여러분 뭐죠? 실제 소득이잖아요. 그럼 보겠습니다. 실제 소득이면 우리 항상소득 플러스 임시소득 분의 여러분 소비 C예요. 그런데 불경기에서는 여러분 이 임시소득이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경기하고 비교해서 여러분 호경기 때는 임시소득이 플러스 알파가 나오니까 분모값이 커지니까 여러분 APC가 그쵸? 한기 소비 성향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불경기 때는 얘가 사라지니까 오케이? 호경기하고 비해 그쵸? APC 즉 자 평균 소비 성향은 당연히 증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또 계산 문제를 하나 줬어요. 그쵸? 솔로몬 모형이 사실 빠지면 좀 우리 7급 문제에서 경제학 객관식 문제에서 좀 뭐죠? 뭔가 좀 풀이를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뭐 항상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자, 솔로 성장 모형이 보유와 같이 주어져 있을 때 균제 상태 뭐 또는 안정 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인당 자본량은 얼마냐?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솔로 성장 모형을 풀이로 우리 수식 풀이로 낼 때는 여러분 총 생산 함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심지어 여러분 여기서는요. 이걸 애시당초 그냥 계산하지 말라고 1인당 생산량을 그냥 줘버렸어요. 그쵸? 그러니까 쉽게 이제 풀이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준 거겠죠. 자, 여러분 균제 상태에서 1인당 자본량 여러분 우리 델타 K는 SFK 마이너스 자 인구 증가율 플러스 여러분 뭐죠? 감가상각률 델타 그다음에 자 1인당 자본량 K 그리고 균제 상태니까 얘가 어떻게 되죠? 이제 제로가 돼야겠죠. 수식 그대로 다 여러분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여러분 저축률 얼마죠? 그렇죠. 20이네요. 물론 0.2라고 여러분 써도 됩니다. 그럼 0.2라고 쓰면 얘는 0.05라고 쓰고 그쵸 마찬가지죠. 근데 어차피 그거 나중에 다 바꿔줄 거니까 그냥 쓰시면 돼요. 자 20 곱하기 여러분 FK가 1인당 생산량이니까 20 곱하기 2K의 2분의 1 루트 K겠죠 여러분. 루트 K 마이너스 여러분 이거 5 합하면 10이죠. 10에 자 1인당 자본량 K는 여러분 0이 됩니다. 그럼 여기 얼마죠? 40이겠네요. 이쪽에 그렇죠 40이죠. 40이니까 우리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묶어보겠습니다. 묶으면 여기가 10이잖아요. 그렇죠? 자 10에 루트 K로 묶으면 자 이쪽에 어떻게 되죠? 4가 나오겠죠. 4 마이너스 자 루트 K가 되겠죠. 이꼴 제로입니다. 그러면 1인당 여러분 자본량 K는 0 또는 얼마가 되죠? 여기 뭐 자 무리 함수 그렇죠? 루트 K로 집어넣어 있으니까 얼마가 되죠? 0 또는 16인데 0은 뭐 의미 없는 거죠, 여러분. 자본량 0이라고 하는 건 비현실적인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1인당 자본량은 자 16이 된다. 답은 4번이네요.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20번 리카도의 대등정리 베로가 이제 주장한 내용인데요. 대등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정부 지출의 규모가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여러분 사실 대등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부 지출이겠죠. 정부 지출의 규모가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조세 감면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정부가 지출은 똑같은데 조세 감면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건 지금 뭘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그쵸? 재정 적자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베로가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이제 합리성을 가정할 경우 시민들은 뭐야 지금 그쵸 적자 나고 있잖아. 언젠가 세금 더 거둘 거 아니야. 가처분 소득의 증가분을 모두 그쵸 저축을 한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됩니까? 재정 확장의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겠죠. 전형적인 여러분 뭡니까? 대등정리의 핵심 주장이겠죠. 근데 이제 2번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유동성 제약 여러분 유동성 제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 소비를 더 하고 싶어도 돈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현재 여러분 소득세를 감면해주면 쓸 돈이 생기니까 추가적인 소비를 하게 된다. 즉 저축을 안 한다는 뜻이겠죠. 대등정리는 리카도의 대등정리 베로는 우리가 가처분 소득의 증가 부분을 다 저축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현실적으로 측면에서. 만약에 이런 측면이 있으면 리카도의 대등정리는 현실 설명력이 큰 이론이 아니라 거의 어떻게 설명력이 없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2번이 틀린 문제죠. 아니 틀린 이제 보기겠네요. 자 3번 리카도의 대등정리에 따르면 재정 적자는 장기뿐만 아니라 단기에서조차 그쵸 아무런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 합리성을 가정하는 거니까요. 자 정부 지출의 재원 조달 방식이 조세든 국채든 상관없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렇죠. 맞는 얘기가 되네요. 자 여러분 우리 6월 23일 날 우리 실시했던 7급 서울시 경제학 문제를 풀이를 했는데요. 아마 아까도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3월 달하고 비교해서 여러분 난이도가 많이 낮아졌어요. 아무래도 그랬던 것 같아요. 3월 달에 이제 우리 수식 푸는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20번까지 채 풀이를 못한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별력이 아무래도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좀 문제 난이도를 좀 많이 낮췄거든요.
만약에 앞으로도 이렇게 나온다면 사실 여러분 어떻게 되죠? 경제학 때문에 7급을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정도로만 문제만 나온다면 사실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 안에도 충분히 아마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래도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이라면 이것보다 이제 난이도가 좀 높은 형태로 이제 연습을 해야겠죠. 그래 이제 쉬운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빨리 풀 수 있으니까요. 자, 뭐 이렇게 아무튼 여러분 이번 문제는 아주 개념에 충실한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기초 개념 각 단락. 1단원, 2단원, 뭐 미시경제학이나 거시경제학 각 단락에서 가장 앞쪽에 나오는 기본 개념에 충실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읽자마자 반복해서 공부를 했던 분들은 바로 답이 나왔을 겁니다. 만약에 서울시를 준비하신다면 그런 형태로 개념을 빠르게 반복하는 것들이 좋은 연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